설 연휴 동안 쌓인 악재에 우리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은 5%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홍콩 H지수는 장중 5% 폭락했습니다. 홍콩 H지수가 7,500대까지 주저앉으면서 4조 원어치의 ELS가 녹인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 공포에도 불구 타생결합증권의 발행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엔화 가치가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이에 수출 부진 속 엔고 수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폐쇄 조치에 무척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 목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H지수는 장중 5% 이상 폭락했고 한국 증시의 코스피 지수도 3% 이상 빠졌습니다. 앞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를 비롯한 주요국의 주가 지수들은 줄줄이 하락했고 국제유가도 다시 3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여전히 남은 차이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 5일 대비 2.93% 폭락하며 1861.5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4일 사자로 돌아섰던 외국인은 다시 팔자 기조를 보여 173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93% 떨어진 647.69로 장을 마쳤고 외국인도 1,0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국내 ELS 상품 다수의 기초자산으로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역시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크게 휘청였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증시가 크게 흔들린 이유는 설 연휴 동안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쉬고 있던 설 연휴 동안 세계 주식시장은 큰 침체를 겪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악재로 작용한 것은 니케이 지수의 폭락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난 10일 1년 4개월 만에 16,000선이 붕괴된 15,713.39로 마감해 지난 5일부터 4거래일간 무려 7.8%나 떨어졌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엔화값이 가파르게 급등한 것이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엔화의 강세 현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증시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히는 것 같고, 이에 더해 국제유가는 30달러 선이 붕괴돼 두바이유는 26달러대, 서부 텍사스유도 27달러대로 저유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다우존스는 2.45% 하락했고 나스닥은 5.34%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역시 5.57% 떨어졌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여전한 차이나 리스크도 우리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 북한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시장 상황에 맞춰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내일 개장하는 일본 증시와 15일 개장하는 중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투자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오늘 홍콩 H지수가 7,500대까지 떨어지자 4조 원어치 ELS가 녹인, 즉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주가나 지수 하락에 따라 원금을 까먹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잔액이 1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원금 손실 불안이 커진 상황이지만 박스권 장세에 익숙한 국내 투자자들이 주가가 빠지자 오히려 반등을 기대하고 파생 상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파생결합증권이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홍콩 H지수가 오늘 7,500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H지수가 앞으로도 폭락을 거듭할 경우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는 ELS 상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원금 손실 공포는 커지고 있지만 올해 들어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1조 7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 98조 4천억 원이었던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을 비롯한 금융선진국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급팽창은 세계 조류와는 반대 방향인 셈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은 특정 주가지수나 원유값 등 기초자산이 일정 폭 안에서 움직이면 원금에 더해 약속된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커져 그 폭을 벗어나면 상당 수준의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00조 원을 넘어선 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해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잔존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대부분 2018년에 집중돼 있어 증권사들이 이때 ELS에 편입한 자산을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내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LS를 발행한 자금으로 사들인 채권이 제값에 팔리지 않으면 증권사들은 그만큼 손해를 떠안아야 해 자산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금 손실을 본 고객의 불만이 급증하면 향후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사업 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증권사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고객의 중도 해지 사태까지 겹치면 지급불능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엔화 가치가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13엔 바닥을 깨고 2.31엔 내린 달러당 112.66엔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31일 112.32엔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엔화 환율이 내렸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의 주요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고 유가도 배럴당 27달러 선에 머물면서 안전자산인 엔화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어제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것이 엔화 가치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수출 부진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가 엔고의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지난해 100엔당 900원 아래로까지 떨어졌던 원엔 환율은 오늘 오전 한때 100엔당 1,060원을 넘어서면서 2014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엔 환율이 1% 하락하면 우리의 수출 물량은 0.49% 감소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물량은 늘어납니다. 경제계는 최근에 엔고 현상이 이어질 경우 주요 수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고 현상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꼽힙니다. 단기간의 엔고 영향으로 일본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 가격을 즉각 올리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방침에 따라 오늘 입주 기업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한 명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남한의 철수 인력의 개성공단 입경은 허용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저는 지금 파주 통일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며 오늘 입주 기업들의 철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남한 근로자의 억류 가능성 등 일부의 우려와 달리 북측이 남측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철수에 협조하면서 철수 인력들이 속속 개성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공단 입주 기업 124개사 중 체류 인원이 없는 53개사에 직원 1명씩만 올려보내 철수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남측 인원은 132명, 나오는 남측 인원은 68명이었습니다.
출입경 절차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서 오늘 개성공단에는 248명이 남게 됩니다. 오늘 북측 근로자들은 공단 내 기업체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5만 4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290대의 통근버스를 이용해 개성 시내에서 공단으로 출근해왔지만 오늘 오전 통근버스는 빈 채로 공단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원칙은 기업 설비와 자재, 보관하고 있는 완제품까지 모두 갖고 나오는 것이지만 북측과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 중단 때처럼 우리 기업의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설비 등의 반출을 막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된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우리 기업이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세금 정산 문제도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의 협의 대상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닫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오늘 오후 5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전체 입주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중 개성공단에서 유일하게 지점을 둔 우리은행이 철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개성공단 지점에는 지점장과 부지점장, 과장 등 한국인 직원 3명과 현지인 직원 4명이 근무해왔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는 과장 1명만 당직 근무 형태로 지점을 지켜왔는데 우리은행은 오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개성공단으로 보내 13일까지 지점 철수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전산 데이터 백업 자료와 달러화 등을 가져와 15일 서울 중구 본점 영업부 회의실에 임시 영업점을 차리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은 3년 전인 2013년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해 서울에 임시 점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860선대로 주저앉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전망을 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바닥을 다졌다는 의견과 1800선도 아슬아슬하다는 전망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3% 이상 급락했는데요. 1850선이 바닥이다라는 분석은 어떤 내용이죠? 네, 1850선대가 지지선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앞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나 유럽발 금융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또 한국 증시에서는 환율 효과라는 차별적 포인트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세계 증시에 비해서 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의 인터뷰 차례로 들어보시죠. 1850선에서의 지지력은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짐에 따라서 지지력 테스트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도 낮다. 1850이면 1월의 저점이 1850이거든요. 그때를 이제 되짚어보면 한국 증시 PBR이 0.87배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낮은 PBR이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1850선까지는 안정적이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특별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800선까지 떨어진 뒤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선진국 주식시장이 이대로 대세 하락으로 진입하게 되면 코스피 1800선의 이탈 여부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대중
조혜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과 이종우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인터뷰 차례로 들어보시죠. 네, 아직까지 뭐 특별히 매크로나 기업 실적 측면에서 약간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당분간 좀 기간 조정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3월 FOMC 전까지는 반등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의 그 수준으로 지금. 만약에 선진국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1850이 뭐다 이러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머징 마켓들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날리고, 선진국들은 6년 동안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도 더 강한 정책들로 밀어붙였는데 별달리 변화가 없는 상태고, 이래서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주식시장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우선 당분간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악재들이 어느 수준까지 한국 증시에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배당 우량주나 가치주에 대해 분할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 바닥을 칠지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달 미국의 FOMC가 열리고 나면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될 것 같은데요. 옐런 의장의 발언을 비춰볼 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이게 주가 안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입니다. 좀 더 일말의 의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내외 악재에 급락한 코스피 시장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쌓인 재고분을 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재고의 성장 기여도는 1.1%포인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소비되지 않고 재고로 남더라도 국내 총생산에 잡히기 때문에 지난해 경제 성장률 2.6%에서 재고를 빼면 국내 경제가 1.5% 성장하는 데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재고의 성장 기여도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기업이 생산한 물건이 그만큼 소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국 생산에서 소비로 연결되는 경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청이 집계하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제조업의 재고율 지수는 129.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재고가 쌓이자 쉬는 공장이 늘면서 지난해 11월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도 72.7%로 2009년 4월 이후 6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유가 여파로 급류를 타던 중동계 투자자금의 증시 이탈 현상이 주춤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동계 자금 이탈액은 지난해 12월 8,323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1월에는 15분의 1 수준인 521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난해 12월 순매도액이 7,730억 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지만 1월에는 1,175억 원만을 팔아 7위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중동 자금 이탈이 진정되면서 1월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식 규모는 404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7조 원 감소했습니다. 아시아 투자자의 1월 순매도액은 4,546억 원으로 전월에 1조 823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유럽은 전월에 8,523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2조 2,396억 원어치를 순매도해 셀코리아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지난주 신분 당선이 연장 개통되면서 열차가 지나는 광교, 수지, 판교 등이 수혜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신분 당선 연장 개통이 반갑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일까요? 정창신 기자입니다. 분당선 정자역은 분당과 용인, 수원에서 지하철 이용 시 서울 접근이 가장 빠른 환승지였습니다. 하지만 신분당선을 타면 정자역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정자역 일대는 카페거리 상권이 무너지고 배우 푸르지오 3차와 엠코 헤리츠 사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판교 활성화와 신분당선 개통 등의 여파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1대 10평형 상가 권리금은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위치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작년 1억 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내렸습니다. 상권이 신분당선 생기면 상권이 죽은 거예요. 신분당선이 생기니까 강남으로 다 나가버려요. 용인 죽전역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전역은 용인 시민들이 분당이나 서울로 나가는 교통 환승 요지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으로 수원 용인 시민들은 죽전역까지 가지 않아도 서울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죽전역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유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간 분당 상권의 중심이었던 서현역 일대는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은 분당의 교통요지였지만 지난 2011년 신분당선 1차 구간 개통으로 몰락을 시작했고 분당 상권의 중심이 정자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됐지만 서현역 AK백화점을 비롯해 일대 상인들이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얼마 전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20% 할인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존에 주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이 제도는 사실 시행된 지 1년도 훨씬 지났는데요. 보조금과 요금 할인, 어느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할까요? 조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보급형 스마트폰이 늘면서 싼 단말기 때문에 보조금보다 요금 할인이 통신비 절감에 유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고가 15만 원의 LG 플러스 Y6의 경우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해도 지원금이 출고가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도 사실상 저렴한 요금제와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Y6 이용자는 오히려 사용하는 요금제가 비쌀수록 지원금보다 단말기 자급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원금을 선택하면 출고가에 따라 15만 원까지만 보조금을 받지만 가장 비싼 요금제와 요금 할인을 이용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28만 원 이상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SK텔레콤의 전용폰 솔의 경우도 요금제와 상관없이 요금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가장 저렴한 3만 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출고가 39만 원에 지원금 16만 원을 제외하고 2년 동안 월당 할부금 9,700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월 이용요금과 수수료를 더하면 한 달 금액은 4만 9천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고 20%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한 달 동안 내야 하는 돈은 약 4만 8천 원. 요금 할인을 이용하면 매달 1,000원씩은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요금이 8만 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약정 기간 동안 할인받는 총액이 제품 출고가보다 많아집니다. KT의 갤럭시 J7도 3만 원대 요금제부터 요금 할인이 유리합니다. 7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면 제품 출고가와 요금 할인 총액이 같아집니다. 다만 휴대폰과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단말기별로 지원금과 요금 할인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또한 20% 요금 할인을 받아 구매한 스마트폰은 유심을 빼서 다른 스마트폰에 꽂아 사용하는 유심 기변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대우건설이 16년 만에 인도건설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도의 겐지스강을 가로지르는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교량공사 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이 공사를 주관사 자격으로 인도 최대 건설사인 L&T와 공동 수주했습니다. 대우건설의 지분은 50%인 2억 4천만 달러, 한화로 2,800억 원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우건설은 비하르주의 주도인 파트나시 도심에서 동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카치다르가 지역과 뷰디퍼 지역을 연결하는 22.76km 길이의 횡단 교량과 접속도로 등을 신설합니다. 이 공사는 작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조한 이후 따낸 첫 대형 공사입니다. 이번 사업 수주로 대우건설은 지난 2000년 다울리 강가 수력발전소 공사 이후 16년 만에 인도 건설 시장에 재진출하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가 7.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생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오늘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조치훈 구단과 바둑을 두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실도로 시험 운행 접수를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가장 먼저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아가 사용하다 다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리콜이 결정된 제품 중 최다 품목은 장난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지수가 단숨에 187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전문가들도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